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서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하다 혹은 이번 학기에 좀 어떻게 보면 본질 오늘 제가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기초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에 가장 이센셜한 파트를 이번 시간 포함 그죠? 앞으로 한 2시간 더 그러니까 4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물론 뭐 다양한 토픽들이 있지만은 왜 C와 유닉스가 이토록 현대 문명을 그러니까 진짜 거창하게 현대 문명을 바꾸어 놓았는가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 그리고 앞으로 남은 2시간 안에 나오는 요 이유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개발하는 과정이 이전과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개발하는 이 일들이 결국은 굉장히 레거시 유산을 상속받는 것 같은 라이브러리 마치 도서관의 어떤 지식들을 우리가 쌓아가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발전을 감지했고 그것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펑션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얘기 잠깐 살펴보면 이제 딱딱한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남들한테 알려주거나 혹은 내 스스로 참조하기에도 이 친구는 안 바뀌어. 그래서 이름도 안 바뀌고 얘가 받는 어떤 변수들, 파라미터들도 안 바뀌고 얘가 리턴하는 애도 잘 안 바뀌어. 세 가지는 잘 안 바뀌지만 자 뒤에 부분 요거는 그때 달라요. 그때 다르고 때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죠? 목적에 따라서 다르고요. 굉장히 많은 어떤 구현의 상태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사실은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이게 어찌 보면 C에 있어서의 개발 철학이고 이런 개발 철학 때문에 이제 오늘 얘기할 친구하고 합체 결합을 하면은 굉장한 강력함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그냥 정의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면서 이름 적어주고요. 걔가 받는 파라미터 적어주고요. 걔가 돌려주는 리턴 타입 정해주고요. 그러고 나서는 브레이스 연 다음에 해당하는 애가 실제로 이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뭔가 할 일들을 기술을 해준 다음에 리턴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기술로 리턴을 해줄 걸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함수가 하는 일의 데피니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죠. 그래서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요 안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유연한 거예요. 유연하고 굉장히 쉽게 잘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라면 끓여 먹는 3단계 기억나시죠? 라면 끓여 먹을 때 라면이 없으면 라면을 사러 간다. 라면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킬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간단하게 라면이 없으면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안에 있는 애를 어디까지 어느 디테일도 구현할 거냐는 그때 다르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어떤 퀄리티가 달라지고 그런 걸 나중에 이제 버전이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다양한 애들이 없으면 저렇게 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는 메모리를 우리가 지도상에서 했다가 풀어줬다가 하다 보면은 그죠? 처음에 쓸 때는 A, B, C, D 이렇게 잘 기초 정연하게 잘 만들었다가도 그죠? A, B, C, D, E, G, H 이렇게 만들었다가도 나중에 반환할 때 그죠? 반환할 때 중간중간이 구멍이 구성 나게 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나게 되면은 그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 20바이트 공간 중에 예를 들어서 10바이트가 비어있다. 이것도 우리가 연속된 공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7바이트, 8바이트 이런 거 할당하려고 하면은 이거 못하게 되고 그죠? 우리가 디프그레멘테이션 다시 복사해서 A와 C와 F와 H를 다 적은 다음에야 비로소 I를 여기다가 8바이트를 적을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거를 피하기 위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쩌 보면
콜럼버스 달걀이라고 했죠. 설마 이걸로 다 될까? 이게 실제로 모든 애들을 다 가능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얘를 굉장히 간단한 자료 구조로 도입을 해서 해결을 보자. 그게 바로 풀스택. 여러분이 아마 내년에 자료 구조 시간에 아마 되게 많이 다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스택이라고 하는 구조를 사용을 해서, 그죠? 택시 기사 아저씨들 동전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푸시 하 이렇게 함으로써, 그죠? 굉장히 손쉽게 단 한 군데 지점만 딱 바라보고, 그럼 모든 스테이트가 어디에서만 있는 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탑에서만, 제일 위에 있는 이 친구한테서만 모든 스테이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밑에는 몇 개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고, 더 좋은 건 뭐죠? 얘가 메모리를 관리를 할 때 지가 썼던 부분을, 카페테리아를 지가 싹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죠? 메인테인 프리, 누구도 이걸 메인테인 할 필요 없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인 메모리 구조를 가져오게 됐다. 기억나시죠? 이게 사실은 C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강력해진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관리 못하는 메모리들은 어떤 이런 메모리 할 게 있으면은 얘를 윈 영역,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윈 영역을 보면 여기에 이제 나누는 공간, 여기 10이라고 하는데 이 영역에다가 이제 따로 할당을 해서 여기는 스택이고, 두 개를 나눠서 할당을 해서 여기에 있는 애들은 차례차례 내가 관리를 하는 애들, 그리고 여기는 그때 오토매틱하게 생겼다 지웠다 하는 영역들로 구분을 해서 로딩을 하도록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펑션 내에서 선언된 변수들은 이 범위가, 스콥이 이 해당하는 펑션의 스택, 풀스택 안에서만 보일 수 있고, 그죠? 이 애가 보이는 상황에서 얘는 이 풀스택 상에서 문제를 했다가 A라는 펑션에 B라는 변수가 있으면 존재했다가 얘가 A가 리턴하는 순간 얘는 사라진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는 로컬 베리어블, 지역 변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얘도 참조를 해야 되지만 다른 친구들도 함께 참조를 해야 되는 뭔가의 메모리 영역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눈물을 머금고 우리는 전역 변수를 만들어서, 걔는 위에 있는 힙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 없어진다고요? 프로그램이 처음 로딩할 때 메모리를 점유한 다음에 언제 없어지죠? 프로그램이 완전히 엑시트를 할 때, 완전히 종료를 할 때 없어지기 때문에 늘 메모리를 잡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급적 전역을 많이 써라, 적게 써라? 적게 써라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겠죠? 자, 그다음에 뭐 리턴, 그래서 리턴이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끝낸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번 리턴을 하든 어쨌든 리턴이 없다 할지라도, 그죠? 함수가 브레이스 끝을 만들면 다 리턴을 하게 된다. 그리고 리턴 받은 값을 그냥 쓰지 않아도 당연히 된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짝 어찌 보면은 곡선을 깐 게 아까 딱딱한 부분들을 컴파일러한테 미리 알려줌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신텍스 에러를 막을 수 있다. 그런 거 기억나시죠? 무슨 얘기냐? 이런 거. 내가 PRN 헤딩 뭐 이런 애를 여기 위에가 없다라고 치고 쭉 컴파일러 이렇게 컴파일 해 나가다가 뜬금없이 한 줄 뚝 읽었는데 토큰을 딱 받아보고 났더니 PRN 언더바 헤딩이라는 친구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컴파일러는 어떻게 하죠? 머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지가 아는 키워드 32개 찾아보고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펑션 테이블 찾아보고 뭐 변수 테이블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신텍스 에러죠. 이거는 내가 모르는 말이야 이렇게 신텍스 에러를 하게 될 텐데, 얘가 딱 봤더니 이 앞에 한번 선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선언이 등장을 하면 선언은 뭐라고요? 펑션 테이블에다가 예고편, 펑션 테이블에다가 여기에다가 예고편인 거죠. 딴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PRN 헤딩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고, 이 친구는 뭐 파라미터를 뭘 받고 리턴을 뭘 받고 번지가 뭐고 뭐 이런 정보들이 여기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컴파일러 입장에서 머리가 안 좋으니까,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저기 적어놓고 잊어버렸는데
위에 만약 이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되면 그때 요거에 적히겠죠? PRN 헤딩이라는 친구 함수고요. 걔는 인풋은 아무것도 안 받고요. 리턴 아무것도 안 해줘요 라고 적혀져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비로소 여기 지나갈 때 PRN 헤딩 딱 읽으면 이 친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위에 있던 그 녀석, 그리고 이 녀석이 아마 테이블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주소가 있겠죠. 0x704번 친구, 0x704번지로 가볍게 여기에 있는 애를 바꿔치기 딱 해주면 실제 컴파일에서 나중에 링킹 우리가 결합이라고 하는데 결합을 시키면 그때 여기에 있는 저 테이블에다가 실제 얘의 정의, 그죠? 얘가 실제로 정의된 애의 바이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바이너리의 주소를 여기다 슬쩍 얹어주면은 걔는 아까 비워놨던 0x704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실제 바이너리 위치가 0x17빵빵이다. 그럼 17빵빵으로 점프를 뻥 해가지고 해당하는 실제 펑션을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펑션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이거를 약간 좀 시시하게라는 건 좀 그렇지만 약간 뭐 수준 낮게 하면 뭐 정의 순서를 뭐 누가 먼저 정의를 해줘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럼 어떨까요? A에서 B를 부르고 B에서 A 부르면 그죠? 뭐 하향식 뭐 작성 이런 거 해봐야 뭐 소용없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에 교통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은 선언만 쫙 추려가지고 예고편인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나올 액터 리스트 이런 거 쭉 보면 대충 이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그 사람들 대충 캐릭터가 보이면서 이러면 스토리겠구나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기에 나올 함수의 리스트를 쭉 앞에 미리 선언을 쭉 해주면은 걔네들에 대해서 편하게 쓸 수 있다. 뭐 앞에서 나오든 뒤에 나오든 편안하게 보면 쓸 수 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한 번도 안 쓸 함수를 선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한 번도 내가 쓰지도 않을 거 위에다가 그냥 덮어놓고 선언을 해놓다. 된다. 될 거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한 명도 없네. 박수. 아침에 할 때보다는 컨디션들이 조금 맞아요. 그러니까 선언은 아무리 많이 해도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선언이 1000개 돼 있든 10,000개 돼 있든 그건 별로 오버헤드도 아니고요. 크게 개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따가 얘기할 얘기에 어찌 보면 약간 곡선 비슷한 건데 선언은 아무리 많이 해놔도 그게 컴파일러한테 아무 문제를 안 일으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진짜 멋진 거라고 했죠. 자, 우리가 컴퓨터에서 뭔가 일을 처리할 때 지난 시간에 플로우 컨트롤, 그래서 컴퓨터가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계산기하고 딱 분기되는 시점이 뭐로부터 분기가 된다고요? 논리로부터. 논리가 있기 시작하면 뭐죠? 해당하는 것이 이러냐 혹은 아니냐, true냐 false냐를 나누면서부터 컴퓨터는 전자계산기로부터 분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걸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척도에 따라서 이냐 아니냐 나눠가지고 반복하거나 그죠 분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결국은 모든 컴퓨팅의 출발인데, 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컴퓨터를 어떤 목적에 활용을 할까 생각을 해보다 보면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원래 단순한 반복을 제일 잘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는 어떤 이 집단들, 제일 최초에 사용했던 집단들은 반복적인 수학적 계산을 하기 위한 거의 굉장히 몇 가지 특화된 분야에서만 컴퓨팅을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무슨 뭐 탄도 미사일 뭐 이런 거 굉장히 초창기 미사일 이런 거 이 궤적을 추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간단한 삼각함수와 뭐 몇 개의 이제 역학, 고전 역학, 뭐 펑션을 이렇게 푸는 것들인데 그게 되게 막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하는 딱 한두 목적을 위해서 이 컴퓨팅을 사용을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야 얘가 뭘 잘 푸네 이래서 점점 다양한 분야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항상 뭐죠? 거기에 인볼브되는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어떤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면은 거기에 인볼브되는 변수도 몇 개 없겠죠. 한 3개, 4개의 변수들 가지고 뭔가의 값을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컴퓨팅이 점점점 어떤 다양한 목적으로 고도화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아폴로 11호 뭐 갔다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뭔가 컴퓨터를 활용하고 막 이런 활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얘가 다뤄야 되는 뭔가 스테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한동안은 컴퓨팅을 하는 게 거의 천재의 영역이었어요. 천재형 1960년대 이럴 때 컴퓨팅한 그 초창기의 어떤 파이오니어들 이런 사람들 사진을 보면은 와 저 그럴 법하게 생겼어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아 나 학자 이렇게 다 적혀 있어 사람들이 그리고 되게 안경 막 이렇게 완전 막 눈 팽팽 도는 이런 거 쓰고 계시고 막 진짜 누가 봐도 천재야 그 사람이다. 생긴 비주얼이 천재. 이런 분들만 했어요 그 시절에. 이유가 머릿속에 변수가 한 50개 정도의 얼개 구조 정도는 머릿속에서 다 풀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그 시절에는 코딩을 했었었죠.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전 인류 중에 한 0.1%의 초천재들만 컴퓨팅을 활용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프로그래머다 이러면 사실 컴퓨터도 많지도 않았지만 나사나 막 이런데 프로그래머다 이러면 약간 천재로 분류됐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남아있긴 하죠. 되게 똑똑한 어떤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초딩도 코딩하죠. 요즘 보면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딩도 스크래치 뭐 이래가지고 막 코딩하잖아요, 그죠? 유딩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유딩도 요즘 보면은 뭐 해가지고 코딩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무슨 거북이가 막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돌고 막 오른쪽으로 유딩도 하고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왜? 옛날에는 진짜 극소수의 똑똑한 사람들만 코딩을 했었고 그 이후에 어떤 뭔가의 일이 있었겠죠. 뭔가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 굉장히 여러분 코딩하면서 나 천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저 천재인 것 같아요? 별로 천재인 것 같지 않죠. 그럼 멀쩡히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코딩을 하게 되는 계기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값에 의한 거죠. 물론 이렇지 않은 랭귀지들 되게 많은데 일단 이게 굉장히 큰 혁명의 시작점이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옛날에 문제를 풀 때는요 이런 거였죠. 어떤 문제를 풀 때 문제에 인볼브되어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파라미터들 A, B, C, D, E, F, G를 다 해가지고 얘가 한 판에 다 올라갔죠. 한 판에 다 올라가서 얘와 얘의 관계, 얘와 얘의 관계, 얘와 얘의 관계 막 이런 것들이 얼기설기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엮여가지고 어떤 문제 하나가 풀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보 이론으로 따지면 스테이트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스테이트가 엄청 많은 거. 그래서 이 문제의 컴플렉시티, 복잡도라고 하는 게 엄청 그러니까 n의 스퀘어면 괜찮아요. n의 한 3승, 4승으로 점점 커지거든요. 복잡도는 문제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옛날 진짜 이런 식의 코딩 스킴들은 문제 하나를 푸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 정교한 사고 과정을 필요로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데니스 리치가 캠톤슨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완전히 스킴이 확 바뀌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값에 의한 고추. 이거 뭐냐면은 꽉 튀어나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처음에 저보고 만약 이렇게 랭귀지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난 만들 거예요 이러면은 100% 반대했을 건 게 뭐냐면은 막 스테이트가 100개, 1000개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랭귀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모르겠고 얘가 이 프로그래밍 어떤 랭귀지와 스킴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거는 여기에 한 서너 개 더 넘을 수는 있겠지만 대략 한 서너 개 정도의 뭔가의 인풋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단 한 개의 아웃풋만 할 수 있는. 심지어 얘는 이 한 개는 단 한 가지의 변수형으로만 할 수. 물론 나중에 이제 뭐 타입 디파인하거나 스트럭트 같은 거 하면 좀 더 복잡한 거 리턴할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변수형에 단 한 개의 밸류만 가지고 이를 처리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미친 얘기였겠죠. 처음에 생각을 해봐요. 비행기를 쏘고
로켓을 쏘고 무슨 뭐 달 착륙선이 하나 막 가고 이러는데 관련된 그 파라미터가 뭐 바람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컴퓨팅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아토믹 유닛, 그러니까 핵심 우리 아토믹 센텐스 배웠으니까 이거의 핵심 문장에 해당하는 아토믹 유닛을 딱 요거 하나로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인풋, 서너 가지 정도의 스테이트죠. 스테이트 혹은 뭐 인포메이션 혹은 뭐 데이터 이렇게 될 수 있으신데 이건 약간 미닝을 가진 데이터고 어쨌든 이런 거 뭐 혹은 뭐 더 쉽게는 밸류죠. 이것만 가지고 단 한 개의 아웃풋, 단 한 개의 밸류만 리턴을 해주는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 절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만약 저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면 내가 치워야 되는 짐이 막 1000개 있는데 나는 한 번에 3개의 짐만 막 들어서 옮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만큼씩 한 50개씩 쓸어서 담아서 막 해도 신통치 않을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얘기였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걸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딱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대부분의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죠. 왜 했을까요? 자기 랭귀지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큰 확신이 있었죠. 왜 확신이 있었을까요? 운영체제를 만들어 봤으니까. 맞아요. 운영체제를 만들어 봤는데 세상에 그때 당시에 존재하던 프로그램 중에 운영체제보다 복잡한 건 없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가장 복잡한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셈블러와 기계로 만들어 봤단 말이에요. 만들어 봤는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봤는데 그 중에는 이걸로 안 풀리는 문제 없어 라고 얘기를 하니 이제 이 정도 상황 되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한번 잘 해봐. 이렇게 되겠죠. 잘 해봐. 할 테면 해봐. 사실 진짜 처음 분위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잘 해봐. 뭐 근데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바꾸고 이걸 이제 철학으로 따지면 콜 바이 밸류.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려면 우리가 만약 함수를 디자인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꾼 뭐 이런 거 생각하면 펑션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펑션의 기능을 하는 어떤 일꾼들 이런 로봇들이 가서 여기에 존재하는 다양한 스테이트 요것도 조금 건드리고 요것도 좀 건드리고 요것도 좀 만지고 여기도 좀 건드리고 해서 막 여기 막 건드리면서 그죠? 그렇게 해서 막 문제를 해결을 해서 여러 친구들을 예를 들어서 너는 이거 가서 요 부분 치워, 너는 이 부분 가서 치워, 너는 요거 정리해. 이렇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속이 시원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싹 쓸어다 여기서 여기까지 200개의 변수는 한꺼번에 싹 전부 초기화를 넣고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해버리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정상적인 접근이 있고 같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걸 우리는 콜 바이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어떤 접근인데 이거 포기하고 그냥 이것만 강요를 했다고. 그러니까 초창기 사람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게 한 가지의 어떤 인간의 문제 해결 방법을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면 딱 하나 좋은 일이 있어요. 뭐가 좋은 일이 생기죠? 뭐가 좋은 일이 생기죠? 이거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죠?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요. 펑션 하나하나가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매 있어서 생각을 해봐요. 문제를 풀매 있어서 얘가 한 400가지 요소들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펑션이 하나 있어요. 그런 펑션이 한 300개 정도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중에 뭔가 한 99가지의 경우에는 잘 동작을 하다가 한 가지 경우에는 뭔가 잘 동작을 안 하는 사건이 딱 벌어졌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있기야 있겠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문제 공간을 뒤져야 되죠? 한 펑션당 수백 개를 들여다보는 펑션들을 수백 개를 말하는 수백의 팩토리얼 정도의 어떤 문제 공간을 우리는 뒤져야 될지 몰라요. 스테이트까지 다 따진다고 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고 조금 더 문제를 단순하게 한다 해도 한 500 곱하기 500 그러면 25만 이 정도의 문제 공간 정도는 최소한 우리는 뒤져야 될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런 일반적인 어떤 상황이라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생각해보면 3개, 4개 할 수 있는 펑션 한 뭐 예를 들어서 500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한 뭐 200개, 300개 이 정도가 적당히 잘 혹은 한 500개 정도가 잘 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얘도 비슷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이야. 결국 조금 더 비효율적이라면 한 1000개 정도 펑션을 늘어난다고 칩시다. 그래서 1000개 정도의 펑션 정도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자, 문제를 풀 때는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얘를 메인테인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메인테인을 할 때 있어서 얘는 따져야 될 스테이트가 한 번에 한 3, 4개 정도의 스테이트만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3, 4개의 스테이트는 굉장히 직관적인 어떤 구조들을 유도를 하는 거죠. 이 펑션 구조는 이게 늘어날수록 되게 뭐 선언하기도 힘들잖아. 선언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랭귀지 자체가 강요하기로 여기다가 뭐 무슨 뭐 이렇게 복잡한 거 못 넣을 분위기인 거야. 철학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게 점점 파라미터를 점점 스테이트를 줄이도록 철학이 유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C에서 하고 있는 뭔가의 이름이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포기시키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도록 만들지 않고요. 데니스 리치가 얘기하는 이 소위 말하는 펑셔널 어프로치, 모듈러 어프로치,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펑셔널 모듈러 어프로치로 문제를 두뇌에서 풀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코딩을 뭐 자기가 뭘 잘했나 못했나 막 이런 친구들 막 옛날에 회사 하면 입사 원서 막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 코드 한 1000줄만 달라고 해요. 1000줄만 당신 짠 코드 한 1000줄 정도만 리뷰하게 좀 보내달라고 자기 제일 잘 짠 거 보내주겠죠. 근데 그 코드 한 1000줄 정도만 봐도 한 89%? 90%는 이 친구가 어느 레벨 정도 하는 친구인지 거의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펑션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놨는지, 변수명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전역이나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뭐 메모리나 이런 것들 어떻게 관리하는지 근데 결국은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 이 친구가 얼마나 C의 철학대로 이 해당하는 코딩을 지금 하고 있는지만 딱 보면은 이 사람의 커런트 스테이트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뭐 되게 많이 보잖아요. 뭐 리눅스라든지 무슨 뭐 요즘 많이 쓰는 거 뭐죠? 크롬 이러면 이제 뭐냐 웹킷 뭐 이런 것들, 웹브라우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보면 오픈 소스인데 걔네 소스 가져다 슬그머니 보다 보면 C로 짜져 있는 부분들은 희한하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 인볼브돼서 수천 명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되게 유사해. 되게 뭔가 비슷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물론 약간 스타일들이 약간씩은 다르지만은 굉장히 뭔가를 향해 수렴해가요. 코드의 스타일 같은 것들. 그게 유심히 보면 우리한테는 없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에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어떠한 형태가 있다. 그걸 향해서 쭉 가고 있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디바이드 앤 컨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탑다운 어프로치. 어떤 문제를 풀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덩어리 3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라면을 먹는다라고 할 때 라면을 구한다, 라면을 끓인다, 라면을 먹는다라고 하는 3단계로 문제를 나눈 다음에 구함에 있어서도 또 뭐 있으면 어쩌고 제곱하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사러 갔다 오는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앱스트랙이 가능한 굉장히 큰 수준의 어떤 접근과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낮은 수준의 접근이죠. 이런 것들로 문제를 나눠서 접근을 하는 뭔가의 어프로치가 얘한테 왜 그런가 봤더니 얘는 쉽게 생각하면은 결합할 수 있는 발이 한 3개,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결합할 수 있는 발이 3개, 4개밖에 없으면은 이런 친구들 가지고 옛날에 조립하고 이러면 어떤 식으로 만들면 제일 많은 친구들 갖다 붙여서 문제를 할 수 있죠? 이 밑에도 이런 식으로 다른 친구 붙이고 또 여기 이렇게 붙이고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라미드 구조. 피라미드 구조에 가깝게 캐스케이드 구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배치를 해서 문제를 풀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구조가 바로 펑션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콜바이 밸류. 안 그러고 해봐. 얘는 그냥 뭐 여기서도 워커, 여기서도 워커, 여기서도 워커. 물론 이런 철학의 랭귀지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뭐 자바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철학들이 서로 다른데 이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하고 막 이런 형태로 코딩을 할 수도 있지만은 C라고 하는 애는 사실은 이런 하향식 접근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이거를
구조적으로, 철학적으로 얘는 이거를 유도하고 있는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한 뭐 3, 40년 동안 만들어진 주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특징 보면 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가 만들어져 가요. 근데 이거의 큰 장점이 있죠. 큰 장점이 뭐죠? 메인테인 하기가 엄청나게 쉽거니와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굉장히 컨사이스해져요. 굉장히 간결해지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얘의 펑션 이해가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최적화된 어떤 선수를 여기다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그 친구는 이 문제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비행기에 있어서 뭔가 바퀴도 체크하고 뭐 날개도 체크하고 이륙을 관제하는 뭔가의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서 걔에 대한 펑션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걸 잘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걔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비행기의 바퀴, 비행기의 날개, 비행기의 무슨 뭐들 이것만 얘는 여기에 딱 모아놨기 때문에 이 친구를 예를 들어 배나 우주 왕복선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친구 다 뜯어내야 돼요. 이 친구 다 뜯어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날개 부분 다 떼내야 되고 바퀴 부분 다시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비행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 다 도려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우주 왕복선에 해당하는 요소들로 다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이런 친구들이 한 친구가 아니라 수백 개의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비행기용으로 만들어 놓은 코드는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우주 왕복선용으로 쓰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냥 통째로 새로 만들고 통째로 새로 만들고 마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야. 근데 얘는 어떠냐면은 얘 펑션들 쭉 나누다 보면 그냥 바퀴 컨트롤하는 펑션, 그 다음에 뭐 비행기 날개 컨트롤하는 펑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날개 부분 뭔가 관제하는 펑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대충 보다 보면 요 유닛, 요 정도가 지금 비행기에 해당하는 뭔가의 날개에 관련된 덩어리들이구나. 그러면 딱 보인다고. 날개에 어떤 조인트를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펑션들 이거는 그대로 활용이 가능한 거고 여기만 살짝 바꿔서 요게 비행기용 펑션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뭐 예를 들어 우주 왕복선이나 어떤 날개 올리는 펑션 뭐 이런 것들을 요거 한 펑션만 바꾸는 거죠. 한 펑션만 살짝 바꾸면 그래서 요런 것들만 중간 레이어 몇 개만 슬그머니 바꾸면은 그죠? 그러면 위에 또 새로운 어떤 조합 이거는 예를 들어서 비행기용 이거는 우주 왕복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짜면 똑같은 코드에 거의 밑에가 많아요, 위에가 많아요. 밑에가 엄청 많잖아요. 밑에 엄청 많은 이만큼의 블록들을 거의 대부분 재사용을 하면서 그죠? 위에 있는 상위에 몇 개의 펑션 정도만 다시 작업을 하면은 전체 코드의 한 70%, 60%를 거의 재사용을 하면서 그죠? 우리는 똑같은 소위 말하는 반복 작업 이거를 안 하고 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철학이 엄청나게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엄청나게 큰 변혁을 가져오는 거는 이게 재사용성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드를 재사용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다른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만약의 경우에 아폴로 11호 만들 때 어떤 펑션들을 쭉 만들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 같은 예산을 가지고 또 비슷한 수준의 개발팀을 딱 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이 코드의 재사용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폴로 딱 11호 수준의 코드를 짜서 아폴로 13호 예를 들면 이런 친구를 개발하고 약간 노하우 정도 그걸 만들면서 뭔가 있었던 약간의 노하우 정도를 반영해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생각을 해볼까요? 아폴로 10%를 만들고 나서 만약에 그 코드의 한 60%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같은 노력과 같은 시간과 같은 인력을 새로 투입했다 생각을 하면은 새로 투입된 인력의 전체 이 일해야 되는 워크로드 중에 60%만큼은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 일은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같은 노력, 60%만큼의 노력을 새로운 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이 기존에 구현해놨던 기능들을 좀 더 뭔가 리파이닝 그리고 좀 더 뭔가 발전시킨 뭔가 어드밴스 뭔가의 기능들을 더 고도화시키는 이런 일들에 그 사람들의 노력과 일들을 갖다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올라가는 것들 중에도 새로운 기능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펑션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펑션보다 좀 더 상위 레벨의 어떤 펑션들 이런 것들도 또 그 남는 유휴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하면 아폴로 11호를 만드는 노력과 시간을 아폴로 13호한테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폴로 11호는 당연히 그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온과 동시에 또 재밌는 게 뭐죠? 기존에 만들어놨던 아폴로 11호 자체의 퀄리티도 동시에 올라가요. 왜요? 아폴로 11호에 사용되는 코드 블럭을 아폴로 13호 만들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재사용되는 블럭들은 아폴로 11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의 노력이 하나의 노력을 하는 게 두 가지 이상의 프로덕트에 동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 계속 쌓여나간다고 생각해봐. 계속 쌓여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뭘 하는 거죠? 당내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똑똑했어. 그래도 이걸 누구한테 물려주지 못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발전사를 유심히 보면은 선사시대라고 하죠. 선사시대라는 건 그 말 자체가 뜻하는 게 글자를 적기 이전이라는 얘기거든요. 글자를 적기 한참 이전부터 말은 했다고요. 말은 했는데 그때까지는 문명이라는 게 거의 발전을 못했었어요. 그냥 아빠가 농사 잘 지으면 아들 정도는 잘 지을 수 있는데 손주 정도 되면 아들이 맨날 막걸리 먹고 막 이래가지고 다 까먹은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나 잘 모르겠고 하여튼 얘 또 다 잘 해봐 이러면은 또 손주 정도 되면은 또 조금 시행착오 하다가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글을 적기 시작하고 기록이 남기 시작하고 그게 책이 만들어지고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기 시작하면은 옛날 선조들이 40년씩 걸려서 삽질해서 깨달은 어떤 원리들 모내기를 할 때는 어떻게 원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이걸 하는 게 훨씬 좋아 막 이런 그 노하우들이 그 다음 때에는 굉장히 한 10분 정도 책 딱 읽으면은 방법으로 딱 나오죠. 40년 누군가 공부한 일이 10분 만에 나한테는 지식으로 습득이 되면 나는 그 남는 40년 동안 또 새로운 어떤 연구들을 해서 거기다 덧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나감으로써 인류가 비로소 지금의 인류가 그죠? 문명과 문화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문자의 기록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똑같은 일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컴퓨팅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콜 바이 밸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콜 바이 밸류 이전까지는요 컴퓨터를 쓰는 게 모든 아주 어려운 문제에 초천재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아주 정말 스페셜한 이런 작업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 이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C와 유닉스 이후의 시대에는 어찌 보면은 그냥 어찌 보면 그냥 굉장히 낮은 수준의 어떤 교육을 받아요. 낮은 수준의 교육이라고 하면 학원에서 한 1년 혹은 6개월 정도 코스를 밟은 사람들도 심지어는 여기가 이 모든 이야기의 일부로서 그죠? 아주 높은 레벨의 어떤 이야기는 힘들겠지만 일부로서 들어와서 뭔가의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죠. 그 출발점이 저는 출발이 되는 철학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다 봐야 된다면 너무너무 문제를 풀기가 어렵지만은 이거 시스템에서 타이밍이라든지 세마포라든지 이런 이슈까지 막 우리가 다 관제를 해야 시스템은 원래 돌아가요. 근데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똑똑한 누군가가 옛날부터 삽질 많이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 위에 슬그머니 한 장만 살짝 올리면 그 밑에 있는 친구들 다 싸서 내 걸로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저희 회사에서 어드밴스 세탑 만드는데 25명 정도 팀이 2년 걸려가지고 만든 거를 여러분 선배 문화 콘텐츠학과 학생 작년에 와가지고 3명이서 룰루를 하나 해가지고 2주 만에 뮤직 세탑 만들고 막 그랬다는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 한 20몇 명의 박사급 인력들 몇십 명이 2년씩 밤새가면서 진짜 피를 토해가면서 개발을 한 이런 것들이 그러고 나서 저희가 옛날 WDM 무슨 아키텍처 이런 데다가 BDM 드라이버, BDA 드라이버 이런 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갖다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윈시 시절에 팔았는데 그런 게 지금은 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애들 라이브러리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얘네가 오픈 라이센스 해버려가지고 아예 밖으로 다 나와가지고 어지간한데 다 지금 리눅스로도 포팅돼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라이브러리 가져다 쓰면은 그냥 필터 몇 개만 조합하면은 그냥 싱크, 그다음에 스플리터 해가지고 한 3개, 4개 필터만 딱 모아버리면서 그냥 바로 어지간한 세탑 기능 다 수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개발하는 입장에서 어때요?
그야말로 초딩까지는 좀 힘들지 몰라도 한 뭐 초대졸 혹은 뭐 고등학생 이 정도 지능만 되면은 제 생각할 때 셋탑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시대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약 배에서 풀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도 아마 컴퓨터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을 하려면은 엄청나게 소수의 진짜 초천재들만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게 아니라 라이브러시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빌딩 블록들을 우리가 단순히 이게 인풋 아웃풋만 떨어져 있으면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API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이유는 들어가는 스테이트도 한 서너 개 이해하면 되고 이거가 하는 역할도 굉장히 심플하고 나오는 심지어 결과값은 단 한 가지니까 너무너무 직관적이에요. 이걸 굉장히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가 외부에 하는 일이 굉장히 극소. 뭐 물론 글로벌한 어떤 베리어블에 대해서 뭔가를 하긴 하겠죠. 근데 그게 아주 극소화되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를 가려버리고 이걸 하이딩을 적절히 해버리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마치 레고 블록 가져다 쓰듯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철학의 시작이 바로 콜바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시간에 포인터를 얘기하면서 좀 더 인덱스를 얘기할 텐데 어쨌든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모든 혁명의 출발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말은 복잡한데 뭐 결과는 간단하죠. 결국은 뭐예요? 여기 선언해 놓은 이 n이라는 친구와 여기에 붙어져 있는 이 n이라는 친구는 결국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여기에 메인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죠? 여기에서 붙어 있다가 여기에 n이라고 하는 친구가 딱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죠? 그리고 나서 컴퓨터 뭐시기 하는 C 뭐 이런 친구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또 뭔가 n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그죠? 결국 이 해당하는 애가 여기에 있는 이 n은 예를 들어서 동x 7빵빵 번지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 여기는 여기서 동x 750번지다. 이러면은 결국 여기서 뭔가 계산을 할 때는 750번지에다 쓰고 읽고 하는 거고, 그죠? 여기서 뭔가를 할 때는 700번지에서 읽고 쓰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자명해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스테이트가 여기서 여기로 굉장히 칼같이 딱 쪼개져 버리죠. 그래서 뭐만 보면 돼요? 우리 콜스택에서 동전에 있어서 밑에 동전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얼마나 뭐가 차이는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제일 위에 동전 하나 있냐 없냐 우리는 그것만 딱 보게 되고 모든 스테이트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 함수에만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되고 이 외에 밑에 있는 어떤 스테이트가 뭘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불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고 그냥 이게 불리는 시점에서 우리는 단순히 이게 들어온 이 밸류와 그다음에 얘가 뱉어준 이 밸류 이 두 가지만 우리는 신경을 쓰면서 코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다음에 얘네들 메모리 관리하는 것도 이게 콜스택에 딱 올라가 버리면 밑에 있는 콜스택 위에 이게 올라갈 때 이 위에서는 얘는 아무 일도 관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 해당하는 애들을 가져다 쓰면 된다. 이게 C의 엄청나게 큰 장점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지난 시간 이후로 진도를 나가는데 네. 근데 이제 뒤에는 쉬고 나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거 설명하면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거 뭐냐면은 만약에 경우에 여러분 혼자를 개발하다가 100명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메신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에리카톡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잘 됐어. 어떻게 돈을 엄청 벌어들이는 뭔가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회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CEO 되고 엄청 바쁘잖아요. 펀딩하러 다니고 막 이러고 펀딩이 막 미친 듯이 됐어요. 막 한 500억 정도 돈을 확 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경쟁하고 하려면은 어떻게 하죠? 개발자 뽑고 디자이너 뽑고 막 사람들 뽑을 거 아니에요. 500억 있으면 몇 명 뽑아요? 최소 100명은 뽑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100명을 뽑아서 개발자 100명 팀을 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짜던 코드를 이제 개발자 100명이 짜요. 자, 첫 번째 질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졌습니다. 그러면 개발자 100명이 막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코드를 100명이 나눠봤어요. 그리고 뭔가를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를 해요. 자, 여러분 한 명이 할 때보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에러가 또
어떤 표현들이 가능할까요? 효율이 떨어지고 또 네? 수정이 어려워지고 또 같은 걸 여러 명이서 건드리게 되고 또 한마디로 뒤죽박죽이 되겠죠. 뒤죽박죽이 돼서 100명이 코드를 보는 게 한 명이 코드를 보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냥 만약에 아무런 구조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프로토 있죠. 프로토. 그건 뭐래요? 딱딱해서 잘 안 바뀌는 함수의 이름과 그다음 걔가 받을 것과 걔가 내보낼 것들. 요것만 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 프로토들만 쭉 따로 모아요. 그래서 함수들의 리스트만 쭉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가능하죠. 옛날에 처음 만들 때 여러분은 막 가능성, 에리카 톱 이걸 처음 만들 때는 가능성만 타진하는 거고 이렇게 에리카 톡 하지 말고 우리가 라면하고 친하니까 라면 앱을 개발했다. 에리카 라면. 에리카 라면 0.9 베타 이 정도가 히트를 쳤다. 근데 걔는 라면 재고 라면 구하는 라면 만들기 끓이기 라면 먹기 이 정도의 차트를 잡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구하려면 밖에서 사오기 혹은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하기 하여튼 뭔가 이런 펑션들을 쭉 이렇게 했는데 실제 여러분이 개발 성공한 건 이 중에 라면 끓이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기에 있는 펑션들은 되게 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펑션들은 대충 단무지가 있으면 단무지로 먹고 김치가 있으면 김치로 먹고 이 정도 기능만 구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건 이만큼 더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구조는 잘 세워놨어요. 구조는 잘 세워놨는데 자, 이 일을 예를 들어서 100명 한꺼번에 하면은 좀 처음에 힘드니까 5명한테 나눠준다. 5명한테 나눠준다라고 하면은 그죠? 어떻게 하고 싶죠, 여러분은? 지금 경쟁사가 봤더니 라면 구하기 기능에 굉장히 다들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남들이 구현해놓은 라면 구하기 기능들 다 추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신규 인력 중에 3명을 여기 투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펑션이 예를 들어 15개 정도 있다고 하면은 이 중에 한 5개 펑션들을 묶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A라는 친구는 이걸 개발하고 B라는 친구는 이거 개발하고 C라는 친구는 이거 개발해. 이렇게 우리는 툭 던져놓고 이 친구들이 잘 개발을 하면, 그죠? 각각 기능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관련 기능들이 잘 구현이 되면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기능을 높여서 1.2 이러면서 버전 업을 해서 뭔가 이렇게 팔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개발을 하는데 선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따로 빼놓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상태의 C 코드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선언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하향식 정의로 그냥 하향식 선언 구조로 만약 이렇게 돼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시다. 자, 요 15명의 친구들이 코업을 할 때, 3명의 친구들이 코업을 할 때 얘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라면 구하기 펑션을 한 3줄 바꿨어.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죠? 3줄 바꾼 다음에 3줄 바꿨다는 사실을 나머지 B와 C 친구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왜요? 그래야 이 사람이 바꾼 코드가 B가 컴파일할 때도 C가 컴파일할 때도 혹은 B가 작업할 때도 C가 작업할 때도 뭔가 똑같이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한 3줄 바꾸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뭐죠? 나머지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죠. 3명 팀일 때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팀에도 한 3명 붙었고요. 이 팀에도 3명 붙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해당하는 애 뭔가 기능들을 막 바꾸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각의 9명의 사람들이 자기 바뀔 때마다 8명의 사람들한테 뭔가의 자기 바꾼 코드들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걸 하루 종일 하는 일을 잘 생각해볼까? 하루에 코드를 한 100줄을 한 30번에 걸쳐서 바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뭔가의 메신저 혹은 이메일이 서로 하루 종일 주고받겠죠. 나 이거 바꿨고 너 이거 바꿨고. 그러면 대부분 자기 코딩할 시간이 있을까요? 코딩할 시간이 거의 사라져버리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뭐 할까? 남의 코드 바뀐 거 내 거에 업데이트 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버리겠죠. 여러분 팀워크 같은 거 하다 보면 진짜 이런 식으로 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어떤 분들 막 군대 갔다 오고 이런 형들 보면은 야 시끄러! 이러고는 딱 자기가 다 하고 나서 니 하지마! 이러고는 지가 다 하고 나서 막 다 나눠주고 이런 사람들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구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게 효율적이죠? 팀워크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게 서로 만족하면서 일을 잘하죠? 업무 분장을 칼같이 나누면 되죠. 업무를 서로 연관되는 연관이 최소화되게, 그죠? 내가 이 친구한테 뭔가를 줄 때 그것만 얘하고 나를 잘 얘기를 하면,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가지를 줘야 돼. 그러면은 서로 굉장히 막 밀접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 줄여서 3가지만 줘야 돼. 그리고 3가지에 대해서 둘이 충분히 얘기를 해서 협상이 끝났어. 난 이거 정보를 내가 줄 테니까 이거 받으면 이런 식으로 해. 서로 얘기가 딱 끝났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굉장히 심플해지죠. 지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전달해 주는지 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3가지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만 제대로 전달을 해주면 나는 그걸로 됐을 때 나는 내 일을 그냥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콜바이 레퍼런스와 콜바이 밸류와 그다음에 지금부터 얘기할 헤더 아키텍처의 장점입니다. 자, C가 처음부터 목적으로 한 게 혼자서 개발. 데니스 리치 혼자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대형 개발 과정까지도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일러가는 스테이트를 아까 왜 콜바이 밸류를 하면서 되게 최소화를 시켰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픽스를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줄 만한 것들, 네가 나한테 받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돌려주는 방법을 딱 정해버리고 나서는 바꾸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전혀 건드리지 않고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다 모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인터페이스를 통째로 제정하지 않는 이상은 한 번 정해놓은 인터페이스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 종일 업무를 하면서 나머지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도 관여 안 해도 돼요. 일도 관여 안 하면 되죠. 왜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찌됐든 그 사람이 무슨 코드를 바꿨든 중간에 어떤 일을 하든 나하고 일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사람이 그 일을 함으로써 나한테 주어지는 3가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있다면 나는 그 3가지만 딱 신경 쓰면 되는 거죠. 3가지가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 그거 난 이렇게 가공을 해갖고 이런 정보 내보내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심플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100명이 일하면은 효율이 100배까지는 안 돼도 거의 한 50배 정도의 효율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죠. 딱딱해서 잘 안 바뀌는 부분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펑션의 헤드라고 했죠. 펑션의 헤드. 펑션의 헤드는 뭐가 있죠? 펑션의 이름 안 바뀌죠. 펑션의 파라미터 뭘 인풋으로 받는지 안 바뀌죠. 그 다음에 펑션이 어떤 타입으로 리턴을 하는지 안 바뀌죠. 그 3가지는 안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미리 안 바뀔 녀석들을 그걸 선언이라고 하는데 선언들 어때요? 하나로 뭉친 다음에 이걸 다 같이 나눠가지는 거예요. 그죠? 일할 사람들 1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10명들이 각자 자기가 담당할 펑션 5개씩 있으면 그 5개씩들을 굉장히 엄밀히 잘 고민을 해서 그 형태를 만든 다음에 서로 다 모아서 그걸 다 함께 나눠가는 거예요. 그럼 옛날 반지 여행 보면 반지를 서로 이렇게 사람들 해서 막 다 나눠가지죠. 그러고 나면 딱 각자 그 반지들만 가지고 자기의 테리토리를 자기 것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남의 거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딱 그 부분. 그래서 반지들 쭉 다 모은 다음에 리스트들이 쭉 있고 나면 각자 자기 반지 가지고 자기 인간이면 인간 영역 가서 자기 땅이 어디면 자기 땅 다스리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의 영역에 대해서는 신경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바로 헤더예요. 그래서 대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개인 입장에서도 되게 이게 유용한 거는 개인 입장에서 이게 딱 명확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what to do가 딱 떨어지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딱 정해져 버려요. 그죠? 업무의 바운더리가
안 그러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개발을 하다 보면 아키텍처를 안정하고 개발을 하다 보면 펑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계속 삽질하고 있거든요. 계속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계속 이 일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뭔가의 개발을 할 때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두고, 그죠? 어떤 굉장히 딱딱한 부분들을 머릿속에 잘 정립을 해가지고 전체를 이런 구조로 나눈 다음에 그 일들 각각을 제대로 처리를 한다. 만약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삽질할 이유가 거의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발 과정이 굉장히 예측 가능해져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걸려서 그 일을 하게 될지가 굉장히 산술적으로, 그죠? 왜냐면 뭐 거기에 들어가는 덩어리들이 몇 개가 있다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개발 시작한 초창기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 일을 하는데 요만큼 하는데 열흘 걸리고, 요만큼 하는데 2달 걸리고, 요만큼 요거 하는데 뭐 3일이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4개월 반이면은 어라운드 4개월 반에서 한 6개월 정도면 이 일이 끝날 것 같아 라는 굉장히 명확한 어떤 이 시간이 딱 나오죠.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이 석 달 정도 걸리는 이 부분을 너무 시간이 걸릴 거니까 병렬적으로 개발을 해서 내가 나머지 개발을 하는 동안 이 석 달짜리 부분들은 다른 친구 하나 불러서 그 친구가 개발을 하도록 시킬래. 그러면 6개월 걸린 일이 석 달로 단축이 되겠죠. 만약 그걸 적절히 잘 배분해서 관리 감독을 잘 하면은 전체 프로젝트 6개월, 한 사람이 6개월 걸릴 일을 한 2달 만에 마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효율이 높아지죠. 이게 바로 이 현대적인,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펑션의 구조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이 헤더 구조를 두 개를 더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는 현대적인 범용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천재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마스터피스였어요. 한 2년 걸려서 큐브라고 한 가지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연구와 개발과 이걸 거쳐가지고 하나의 소프트웨어 딱 만들어서 달찰 능력선 성공적으로 하면 박수 받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는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한 줄 한 줄 리뷰하면서 바꾸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차라리 다시 짜든가 둘 중에 하나로서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고 하면 비로소 코드를 재사용하고 그다음 그 코드들을 남들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한 개발한 그 결과물들을 나중에 되면 그 이후의 프로젝트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의 출발이 바로 이런 헤더 구조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난 첫 시간에 왜 include, 샵 include 문 기억나죠? 그거 뭐 한다고요? 이 문장 대신에 거기에 적혀있는 파일을 통째로 붙여놓고 난 잊어버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 헤더 파일 안에 실제가 뭐였는지 지금 이제 공개를 하면은 그게 바로 거의 대부분은 이런 뭐 심볼의 데피니션 이런 것들 빼고는 펑션의 선언들인 거죠. 펑션의 디클러레이션 그리고 혹은 약간의 전역 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헤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스탠다드 뭐 IO.헤더 뭐 이런 거 우리 처음에 무의식적으로 넣잖아요. 그럼 스탠다드 IO.헤더의 실체가 뭐죠? 그건 바로 앞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펑션들의 디클러레이션 선언들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어보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프린트 F, 뭐 스캔 F 뭐 이런 거 거기 다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써왔던 굉장히 많은 펑션들의 원형들, 선언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걔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고 한 사람이 언젠가 그것만 리파이닝만 잘 해놓으면은 우리는 그걸 그냥 불러다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바로 대형 개발함에 있어서의 C 랭귀지의 굉장히 놀라운 구조의 특징이다. 말은 복잡한데 실제로는 간단하죠. 실제로는 스탠다드 IO.헤더 뭐 이런 거 그냥 여기 한 줄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줄 대신에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프로세서가 뭐 해준다고요? 이거 통째로 여기 파일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기. 실제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이 안에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프린트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펑션들의 선언들이 쭉 있는 거고 그 컴파일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애들의 선언을 펑션 테이블에 다 올려놓겠죠. 그리고 그게 실제 어디로 점피로 뛸지는 비워놓겠죠. 비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프린트F 이런 게 한번 돼 있다고 하면 나중에 프린트F의 그 실제 로드할 때 해당하는 애를 로딩하기 전에 링킹을 하죠. 링킹을 할 때 해당하는 애의 실제 바이너리의 주소값을 거기다 딱 적어놓으면은 실제 여기가 해당하는 펑션 printf를 딱 호출을 할 때 거기에서 있는 바이너리의 주소값으로 점프 딱 띄워버리면 거기에 적혀져 있는 기계어 순서대로 그대로 실행이 들어가겠죠.
이게 바로 현대적인 개발의 출발이 된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대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3명, 4명이 서로 다양한 펑션들을 만들면 있어서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자기가 만들 펑션의 이름들만, 그죠? 이름들만 명확하게, 그리고 이름과 파라미터와 타입, 그걸 뭐라고 하죠? 해당하는 애의 헤더들만 잘, 펑션 헤더들만 잘 모아가지고 해당하는 걸 헤더 파일로 만들면은 우리는 뭐 10명의 사람들이, 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자명하게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C, main C, function C, print C, 이런 세 종류의 C 파일들을 각자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우리는 이 셋을 한꺼번에 컴파일을 하면은 하나의 바이너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구멍 라인, 여기서 구멍 라인은, 여기서 구멍 라인 펑션들이 마지막에 링킹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펑션 1이라는 펑션이 알고 봤더니 이 fct.c에 들어가 있었구나. 여기서 말했던 어떤 prn이라는 펑션이 prn-c에 들어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서로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돼서 실제로 나중에 하나의 바이너리로 합쳐지면 우리는 내가 굳이 개발을 안 했다 할지라도 남이 만들어 놓은 펑션들을 내 펑션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한 효율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5분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